예, 화제가 되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부산 형제복지원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첫 판결이 나왔고요. 형제복지원에서 우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 내용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약 한 12년 정도 동안 예. 사실상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감금을 해두고 강제 노역을 시킨다라든지 아니면 폭행이나 아니면 성범죄 같은 그런 가혹행위도 사실 존재했었고요. 많은 피해자들이 이제 불황인으로 이렇게 낙인 찍혀서 네. 강제로 이제 감금이 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집계만 공식적으로 되는 것이 그 기간 동안의 사망자만 513명이다라고 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인 것이고 이 내부에서 안매장도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는 더 많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러한 가혹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네, 꽤 오래된 사건인데 소송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소송이 이제 2022년 8월에,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명백하게 국가가 잘못한 책임이 있고 그리고 총체적인 국민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회복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권고가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화해위원회의 이제 결정 사항이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강제력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정이 됐다 보니까 네. 우리가 민사소송을 통하든지 아니면 사실상 잘못한 주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지금 대상이 이제 정부다 보니까 예.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국가배상 책임이 이제 이번에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화해위가 권고를 했는데 어쩌면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간 것일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때의 정부와 지금의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계속해서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을 지속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 소송의 당사자 입장으로서 방어를 하는 차원으로는 인정이 되는데요. 예. 어떤 부분을 주요하게 주장을 했냐면요. 이건 워낙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예. 지금 1970년대 일을 2023년 그러니까 2020년대에 와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소멸시효가 지나도 너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지속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배상하라는 그 권고를 받아들이더라도 배상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져야 할 의무는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배상금을 돈으로 줄 수는 없다 이렇게 그쵸. 주장을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계속 주장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인권 침해 사건이 굉장히 중대한 피해를 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었는데요. 민간인이 대량으로 희생되는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 민사상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헌재 판단이 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헌재 판결을 인용을 해서 그 결정을 인용을 해서 이번 이 형제복지원 사건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이야기를 하는 소멸시효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여전히 배상금을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사의 소멸시효는 10년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을 해서 정부는 지났다라고 주장을 그렇죠. 했던 건데 맞습니다. 그거를 적용하지 못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피해자들이 그럼 받게 되는 위자료는 얼마가 될까요? 이게 1년에 8천만 원 정도가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이게 물론 개개인의 피해 정도는 사실 다르거든요. 예. 본인이 당한 가혹행위의 정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1억 원의 범위에서 사실상 8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으로 그것은 이제 조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적게는 8천만 원, 그리고 가장 많은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수용이 됐던 사람의 경우
경우에는 11억 2천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일단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당연히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강제적으로 감금이 됐던 당사자들 경우에 미성년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어린 시기에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도 사실상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와서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라는 이제 네.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35년 동안 이렇게 배상이 지연되면서 정말 말로 이루 다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야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 1년에 8천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사실 이제 와서 이게 돈으로 배상을 해주는 게 그동안에 겪었던 그 마음 고통이라든지 아픈 시간들을 다 배상 받을 수는 없을 텐데. 그렇죠. 예. 그래도 배상이라도 해준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확정은 아직인 건가요? 아직 1심 판단이기 때문에 네. 추후에 당사자들 중에 항소를 하는 분이 있는지 또는 정부가 항소를 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6명가량이 모여서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것인데요. 네. 추가 피해자들은 더 있거든요.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비슷한 방향으로 또 판단이 받을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기업의 일제강제동원 관련 판결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대법원 선고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소송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제철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거죠. 네. 네, 일단은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해자 7명이 2013년에 일본 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네. 1심과 2심에서 모두 각 1억 원씩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쓰비시 이제 상대로 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예. 2014년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역시 비슷한 취지로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같이 합쳐져서 대법원으로까지 다 올라가게 된 건데요. 대법원에서 이번에도 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판단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피해자들이 받게 될 배상액이 11억 7천만 원이라고 하던데 이게 직접 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취지의 소송은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에도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같은 취지로 판결이 이미 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들이 직접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느냐라고 보면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사건 관련해서도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대리한 이 변호사가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광주라든지 지방에 흩어져 있는 이 일본 기업의 재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강제 매각을 통해서라도 예. 반드시 받아내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다 이렇게 발표는 했던데 이게 일본 기업이 어쨌든 국내 우리나라 안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을 강제 집행해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한 겁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강제적으로 받아와야만 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법원 승소 판결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기해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사실상 정부가 마련된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사실 조금 가로막힌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마련된 모금액 자체가요. 이 지금 판단된 판단뿐만 아니고 줄소송이 이어져 있는데 그 모든 금액을 다 이렇게 배상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그 말씀하셨던 부분이 내가 일본 기업한테 받고 싶지 정부한테 받고 싶었던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한 적도 있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소송을 냈던 피해자들이 현재 살아계시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일본 제철을 대상으로 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소재기가 처음 이루어졌고요. 예. 그리고 미쓰비시의 경우에도 이제 2014년입니다. 거의 10년이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워낙 피해자들 당사자가 고령이셨고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이런 판단이 나왔지만 사실상 이제 모두 다 사망하신 상황이고요. 유족이 이 부분을 집행을 어떻게 할지 관련 이제 소송을 대리한 이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짧게 정리를 해볼까요? JMS로 알려진 정명석 씨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늘 있었습니다. 나왔나요? 맞습니다. 예. 오늘 2시에 나왔는데요. 네네. 검찰은 징역 30년 구형을 했었는데 법원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피해자가 굉장히 여러 명인 사건이고 네. 죄질이 굉장히 나쁜 성범죄 사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니까 이 정명석 씨가 사실상 나를 아무 혐의도 없는데 이렇게 고소한 것이다라고 해서 맞고소도 했거든요. 그래서 무고 혐의까지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대부분의 죄가 다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정명석 씨 측에서 부정했던 그러한 그 녹취록의 증거 능력도 4개 중에 3개가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3년형이 선고가 될 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명석 씨는 판결에 대한 입장을 혹시 냈나요? 지금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예. 지속해서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을 고수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녹취록에 대한 사실 가장 핵심적인 증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증거 능력을 계속해서 부정해 왔고요. 그리고 사법 방해도 굉장히 많이 이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에 있는 사람과 접촉을 해서 그 피해자들의 피해 주장 사실을 굉장히 왜곡시킨다라든지 예. 그리고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사법 방해를 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예. 이 부분도 법원에서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 아까 말씀하신 무고라는 것도 그러면 뭐로 무고를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 여성들이 예. 나는 성폭행을 당했다, 강제 추행을 당했다라고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명석 씨 측 입장에서는 아니다, 나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상대방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피해자들이 아니다, 나는 나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증거도 가지고 있고 무고에 고의가 없었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무고로 고소를 하게 돼서 정명석 씨가 받고 있던 혐의는 강제 추행 그리고 준강간 그리고 실제 강간에도 이르렀고요. 예. 그리고 무고 혐의도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고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된 건가요? 네,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고죄로 고소한 거에 대한 다시 역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3가지 지금 법원 판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마음이 아픈 소식들이 좀 있어서 법원 네. 판결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가가 피해자를 만드는 이런 사건들은 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